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37강 12장 참을 수 없는 기억의 무거움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라우마의 재발견, 또 억눌린 기억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일반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의 차이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12장 트라우마의 흔적이 참을 수 없는 기억의 무거움 첫 번째 시간 도입부와 트라우마의 새로운 얼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위 말하는 샬콧, 그 다음 프로이드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그런 트라우마, 히스테리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소위 말해 정신 분석 쪽으로 많이 가고, 이제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 영국에서 이제 1차 대전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1차 대전 때 엄청난 그런 사상자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포탄에 의한 어떤 쇼크가 온 것에 대해서 진단이 되기 시작했고, 쉘샥이라고 하는 이 폭탄에 의한 어떤 쇼크가 진단이 되면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진단을 좀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쉘샥이라는 진단 대신에 신경쇠약증이다라는,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면 전쟁에 의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장 과정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되니까 연금도 받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 1977년도에 굉장한 어떤 그런 전쟁의 상황이 생기고 하면서 이 쉘샥에 대해서 이제 제재하면서 NYDN, 그러니까 아직 뭔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이제 진단명으로 가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도입부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1차 대전 이후에 어떤 전쟁에 참가했던 그 군인들에 대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가, 여기가 이제 미국 의회인데, 의회가 이 보너스를 주는 것을 거절하고, 뭐 법은 통과됐지만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막 모이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 번역본이 그냥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위 말하는 미국의 유명한 내셔널 몰, 국회의사당부터 링컨 메모리얼까지 있는 유명한 내셔널 몰이라는 거를 조금 놓치고 그냥 워싱턴의 한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요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1차 대전 때 우리가 유명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소위 말하는 레마르크의 어떤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나는 뭔가 외계인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오히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나는 그들하고 속해 있지 않는 거고 관계가 없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소설이 나오는 그런 걸 인용하면서 이 트라우마 환자들의 특성을 콜크 박사는 나름대로 좀 설명을 하려고 아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이 마치고 2차 대전이 이제 생겼을 때, 발발했을 때, 찰스 사무엘 마이어라든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이브라함 카디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쉘샥에, 프랑스 1차 대전 때 있었던 프랑스에서의 쉘샥에 대한 정신과적인 환자들에 대한 거,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외상성인 어떤 신경증, 뭐 이런 이제 PTSD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다녀온 그런 군인들을 치료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됐다. 조금 이제 진전이 좀 있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Let There Be Light라는 그런 유튜브의 영화를 보면 그런 환자들의 어떤 치료 같은 것들이 어떤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라민 그리어라는 여성이 자기 아버지의 어떤 PTSD, 2차 대전 후에 PTSD가 있을 때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PTSD의 새로운 얼굴들, 그러니까 PTSD가 전쟁터를 갔다 와서 그냥 조용히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족 내에서 혹은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성적인 뭔가 굉장히 추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뭐 강간을 하든 근친 성관계를 하든 혹은 뭐 어떤 폭력적인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든, 그러니까 PTSD가 있는 환자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방 한 구석에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킨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기록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 트라우마의 새로운 얼굴은 이런 이 PTSD 환자들이 이제 의사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정신과 의사들한테 이야기해봐야 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일반 병동에 가서 나는 위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막 PTSD 때문에 막 밤에 어떤 공포가 있고 막 잠도 못 자고 분노가 있고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의사들은 예 알겠어요 하고는 그냥 뭐 안정제 주고 이게 다인데, 오히려 배가 아프다 이러면 의사들이 그냥 귀 기울이고 진찰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오히려 이 PTSD 환자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정신과 병동에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내과 병동에 가서 내과 외래 진료를 보면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콜크 박사가 이 PTSD 새로운 얼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트로마의 재발견, 억눌린 기억의 과학적 특성, 그리고 일반 기억과 트로마 기억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마의 이 재발견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니까 그 전에 1차 대전 이전에 어떤 PTSD, 트로마에 의한 거, 그러니까 뭐 열차 사고라든지 레일웨이 샥 같은 거, 레일웨이 스파인 같이 이 기차 사고, 기차가 이제 도입되면서 기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생기고 난 뒤에 뭔가 어떤 증상들, 그 다음 1차 대전, 2차 대전 겪고 난 뒤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다음 큰 전쟁이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인데, 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겪은 이제 소위 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콜크 박사도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본격적인 PTSD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의 이야기라, 이 이야기죠. 이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트로마를 새로운 이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4년도에만 해도 소위 말하는 프리드만과 카플란이 썼는 이 정신과에 굉장히 책 3권이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의학 서적인데, 정신과에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의학을 배우는 사람 혹은 또 정신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교과서로 쓰고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렇게 참고 서적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참 방대한 정신과적인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 내용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어떤 정신과적인 질환을 근친상간이 어떤 행동들이 정신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어떤 연결을 더 잘 시킨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오히려 정신과 환자들이 어떤 문제를 도움을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게 교과서에 있을 정도로 70년대만 해도 정신과의 수준이라는 게 이랬다. 이게 콜크 박사의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인데, 참 자기가 레지던트를 하고 정신과를 처음 배울 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이 PTSD, 트로마에 대한 인식도가 정신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정도였으니까 일반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Courage to Heal이라든지 어떤 트로마 리커버리에 대한 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어떤 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트로마에 의한, 어릴 때 트로마를 당한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책이 나오는 거죠. 서바이벌. 이 근친상간으로부터 이 정말 서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리커버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쓴 것들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시각을 가지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보면 정말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그 뭐 환자들뿐만이 아니고 의사들조차도 그로부터 이제 이 폭행의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유명한 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잘못된 기억 증후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사실은 실제 일어났던 게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누군가가 너 어릴 때 성폭행 당했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면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같이 믿게 되는, 그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10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이제 고발을 하면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이런 구설수에 막 말리기 싫으니까 그럼 합의하자. 뭐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자꾸 주장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니까 내가 합의해 줄게.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좀 잘못 먹으면 돈 많은 남자한테 이렇게 해서 뭐 옛날에 네가 나를 성폭행했잖아. 내가 고발할 거다. 이러면 뭐 적당히 합의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꽃뱀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냐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콜크 박사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여기와 관련된 억눌린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벤트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줄리안 같은 경우에 뭐 공군에서 잘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셸리라고 하는 보스턴의 전 신부가 어떤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기억이 났는데, 야, 10년이나 지난 동안 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그 기억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한 뭐 수백 개의 어떤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뭐 수년 혹은 뭐 수십 년 후에 이 억눌려져 있다가 다시 기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기억이 없어진 게 19%에서 한 38%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이 없어질 수 있는 거는 DSM-3부터 1980년에 나온 DSM-3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이미 이제 그 진단명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 억눌린 기억은 잘못된 기억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콜크 박사가 주장하면서 이제 다시 그 일을 여기에 대한 이제 뒷받침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논문, 굉장히 유명한 논문, 1970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그런 대학원생이 썼던 그 굉장히 린다 마이어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진행했던,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아마 이걸 진행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206명의 소녀들, 그러니까 나이가 10살에서 12살 된, 정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해하고 응급실로 왔던 그 아이들을 저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17년이 지난 뒤에 이 윌리엄이 그 중에서 이제 206명 중에 136명을 다시 추적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되는 굉장히 그 높은 비율의 그 성폭행을 당하고 했던 아이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한 38% 정도는 기억을 못하고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맞아요.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 하는데 그때 응급실 기록하고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68%가 거기와 좀 다른 그런 이제 기억을 못하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구나. 억눌린 기억. 그게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내 삶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논문을 보니까
그럼 뭐 누가 그걸 기억을 못 하느냐? 누가 그것을 기억을 못 하느냐 할 때 어린 나이에. 그리고 뭔가 그 엄마로부터 충분한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아빠에 의한 그 근친 성폭행이 있을 때 엄마가 딱 중간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안 된다. 나를 차라리 두드려 패더라도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오히려 회피하고, 왜냐면 이제 엄마도 이런 트라우마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가 그럴 때, 아빠가 그럴 때 애를 오히려 핀잔을 주는 거거든요. 아, 네가 왜 아빠를 화나게 만들었느냐? 너 아빠한테 좀 잘하지 그랬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릴 때 생기고, 또 엄마가 내 편이 되지 못할 때 이런 기억을 더 못하더라. 그게 이제 억눌린 기억이 어떤 아이한테 잘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셸리 같은 셸리 신부, 우리가 이제 11강에서 우리가 봤던 이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신부가 사실은 원래는 기소가 되고 12년에서 15년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가 다시 한 100명 가까운 정신과 의사와 또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이거는 잘못된 기억이다. 이거 억압된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신부를 갖다가 이렇게 형을 준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소위 말하는 정크 사이언스다.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거다. 소위 말하는 억눌린 기억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콜크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신부였던 셸리가 사실은 다시 그 재판에 대한 그 변호사가 소송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정언을 하고,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형이 완전히 확정되고 뭐 했던 게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이 왜 이렇게 그러면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트라우마를 받고 난 뒤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굉장히 교통사고를 크게 겪거나 어떤 재난을 겪고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어떤 문제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실은 이게 억눌린 기억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거는 진짜 쇼핑몰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자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길을 잃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때 그때 옛날에 너 쇼핑몰에 갔을 때 길 잃었잖아. 이러면 사실 그런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면 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진짜 길을 잃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진짜 내가 길을 잃었던 것처럼 설명을 또 합니다. 스토리를 어디를 엄마하고 어디를 갔었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고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진짜 가짜 기억인데, 이런 기억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비세랄 테러, 이 장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 없다는 거죠. 말은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유쾌하게 이야기도 하고 대화가 연결도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는 이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조각나고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가짜 기억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폴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너 옆에서 자꾸 그게 우리 기억이라는 거를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기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같은 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부모 밑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기억이 다 다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의미를 다 다르게 보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기억이 정말로 100%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메모리가, 기억이 들어와서 프로세스가 되고
그 의미가 각자한테 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억눌린 기억이 믿을만 하냐 할 때 콜크 박사의 이야기는 진짜 트라우마를 받은 기억은 억눌린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억 중에 이 잘못된 기억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의 특징은 그런 비세럴 테러 막 진짜 고통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별하는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콜크 박사가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이제 영화 소위 말해 죽음의 얼굴이라고 하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 너무 막 이 감히 보기에는 굉장히 끔찍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두렵고 막 한데도 이것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PTSD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러 갈 때 이제 이게 공포 영화가 진짜 공포만 준다면 사람들이 보러 안 가겠죠. 근데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인식되냐면 저거는 가짜고 실제 상황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영화의 그 다음 장면이 막 놀랄만한 막 누가 튀어나오거나 막 이렇게 막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 뭐 대리만족을 어떻게 하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그때 막 끔찍하게 느꼈다 하더라도 돌아와서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억눌린 기억 중에서 억눌린 기억은 신뢰를 할 만한데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 가짜로 만든 기억이거나 혹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영화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실제 PTSD와는 상관이 없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억눌린 기억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신뢰를 할 만한 것인지를 이제 콜크 박사는 계속 애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이라는 게 하버드 대학의 이제 하버드 의대에 같이 협력병원이니까 여기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같이 어떤 스터디를 했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비나인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뭐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거나 혹은 충격이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하고 아주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들, 기억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PTSD를 일으키는 것들하고의 실제 차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환자들한테 참여하면은 10불씩 돈을 주면서 이게 이제 1994년도니까 뭐 이제 하면서 이 논문을 이제 76명의 발런티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논문을 95년도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저널 오브 트라우마 스트레스라는 그 잡지에다가 리뷰 아티클로 이렇게 발표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기억들,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들은 이게 이인증처럼 나와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래그멘터리 네이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조각조각 남. 어떤 냄새, 뭐 그날의 어떤 기온, 그날의 어떤 단편적인 뭐 비가 왔던 이런 것들이 막 누구의 목소리,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 이게 막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잠깐 떠올랐다가 또 나중에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고 이제 옛날 이야기 하라 그러면 아 옛날에 우리 놀러 갔던 데 있었잖아. 근데 그날만 날씨는 어땠고 우리 기차 타고 갔었고 누구하고 갔었고 막 하나의 스토리로 쭉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비나인 메모리라는 거예요. 별 문제 없다는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트라우마가 안 되는 기억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썼던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트라우마의 기억들은 이 오르가나이즈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기억들 뭐 긍정적인 우리가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은 오르가나이즈 돼서 우리의 생활의 삶의 한 부분이 돼 있고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또 즐거움도 느끼고 있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 피지컬한 이 우리 몸도 막 같이 흥분되고 놀러 가고 뭐 놀라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면 우리가 같이 이걸 느끼며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 두렵고 내가 몸이 경직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디테일 한 부분씩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조각난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기억과 일반 기억의 어떤 차이,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오르가나이즈 된 우리 몸의 하나로 엮어졌느냐 혹은 우리 몸의 신체적인 반응이 있느냐.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하거나 애가 출생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는 막 되게 재밌거든. 처음에 이야기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완벽한 어떤 스토리가 되는 데 비해서 트라우마는 그렇지가 않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의 실험은 이제 그 일이 일어난 직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이 고통스러웠느냐,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어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라우마에 의한 기억에 대해서 일반 기억하고의 어떤 차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한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거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전체를 다시 기억을 해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억을 다시 해내는 것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기억과 트라우마 기억의 차이는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만 다시 복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어떤 행동 치료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밀폐된 방에 있으면 고통을 느낀다. 이 폐쇄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계속 그런 환경에 있어 봐야 돼. 그러면 너 극복할 수 있어 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한 이 밑바닥에서 그 느끼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서서히 이렇게 겪어보면서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소화가 되고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가 돼야 이것이 되는 거지. 그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계속 비행기를 태우면서 너 막 그 극복해야 돼.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가 행동치료가 인지 행동치료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치료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는 치료 효과가 없더라. 그 이유가 단순히 그걸 이제 기억하고 반복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왜 이제 이것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이걸 다시 반복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본인이 그걸 서서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내가 환자를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 막 금방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착각이고, 오히려 우리가 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아직도 두려워하는구나 할 때 정말 말없이 조금씩 도와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이 환자가 스스로 그 공포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본인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줘야 치료가 되는 거지. 강제로 하는지 이제 이 사건이라는 건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들이 됐고 너는 지금 이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너는 막 한번 그 도전해봐야 돼. 이거는 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이 기억과 이와 관련된 증상들을 해결할 때 치료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기준으로, 내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트라우마 환자의 시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줄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참을 수 없는 기억의 무거움 두 번째를 했고 다음 이제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이 서바이벌,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서바이벌 환자들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낸시는 간호사죠. 어떤 굉장히 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스스로 이제 본인이 수술을 받으면서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극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13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준비 단계죠. 아, 이 사람들이 각각의 치료 방법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획일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한테 더 집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시각이 아니고 환자의 시각에서 이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38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